오늘도 역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정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이고, 두 번째는 유정민 회의과 교수입니다. 먼저 우리 정현재 교수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정현재 교수님은요, 서울대학교, 한동대학교에서 경영경제학부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를 하시고, 미시간 스테이트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소에서 계시고, 특히 전력정책연구팀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에서 현재 부교수로 계십니다. 전력 분야에서 주로 계속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오늘 정현재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내용은 지금 우리들이 초미의 관심사인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 이것과 관련된 교통정책, 특히 이제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배워야 될 레슨은 무엇인지, 정책적으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정현재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정현재입니다. 제가 한 30분 정도 발표를 하고, 따로 또 Q&A 시간이 있는데, 중간에라도 혹시 이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유틸리티 다이브라고 하는 게 뉴스레터를 계속 맨날 신문 받아보고 있는데, 매일 아침에 딱 한끼를 보면 항상 하루에 하나는 꼭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데이터 센터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전기요금이 막 얼마큼 올라야 된다는 거고, 오늘 아침에 본 거는 휴스턴에 있는 회사인데, 갑자기 제가 생각났는데, 휴스턴에 있는 회사에서 전력 수요 예측을 했는데, 이제 한 5, 6년 이내에 피크 수요가 50% 이상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빨리 일종의 그런 거죠. 이제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면 지역 경제로 좋아질 거다. 아니면 우리나라 국가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하나의 축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서 해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이제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데서 많이 보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한 모든 자료들은 아래에 이제 링크를 클릭하면 다 이제 파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 들어있습니다. IEA에서 이제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이제 어떻게 이제 모여 있는지 보여주는데, 버지니아 북부가 제일 이제 데이터 센터가 많이 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그 버지니아 주 전체 전력 소비 중에 벌써 25% 이상은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뭐냐, 이런 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전력 정책, 그 다음에 에너지 정책에서 왜 중요한가를 살펴보면은, 결국에 데이터 센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제 거의 이제 베이스로드, 기저부하 형태로 시간대별로 부하 패턴이 큰 변화가 없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대부분 한 곳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부하가 한 곳에 몰려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교통, 망, 인프라 부하에 큰 부담이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효율, 일과 PUE라고 부르는 이 PUE를 얼마나 개선할 것이냐.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도 감사원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감사 보고서를 하나 낸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PUE 관점에서 어떻게 하라가 아직 규제가 없는데, 그런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이제 전기를 많이 잡아놓는데, 대부분의 이제 IT 부하,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 센터의 본질적인 기능을 하는 거에 있어서 한 5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냉각 부하가 30-40%, 기타 부하가 나머지를 차지하는데, 제가 이제 작년 초쯤인가 이제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데이터 센터가 많이 증가하면은
데이터 센터 냉각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사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추천해준 게 버티브라는 회사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는 뭐 그렇게 뜨겠지라고 생각만 하고 지나왔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걸 분양을 확인해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POE라는 것은 이제 전체 전력 소비량을 IT 장비가 쓰는 걸로 나눈 거고, 이게 만약에 1이다라는 것은 정말 이제 IT 장비에서 쓰는 전기만 쓰고 다른 냉각부하랑 기타 부하가 없다는 거니까 이게 에너지 효율이 제일 높은 거고, 이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뭐 냉각부하, 주로 냉각부하 때문에 전기를 더 많이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효율이 낮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POE 뭐 1.1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뭐 지금 1.2도 안 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도 자기네 PU를 계속 개선하고 있다. 아마 아마존도 자기들이 뭐 2023년에 1.25 정도를 달성했다. 이 정도를 어떻게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좀 이제 PU가 좋은 편이고, 나머지는 뭐 LG U 플러스가 이제 평촌에 데이터 센터 큰 걸 가지고 있는데 거기 한 1.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1.25, 1.3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은 1.2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황은 뭐 이제 수도권에 지금 많이 쏠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걸 대책을 이것저것 내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 지금도 많이 몰려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몰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전기 사용 예정 통지라는 것은 실제로 지금 쓰겠다는 게 아니라 뭐 한국 문의하는 단계인데, 그 규모가 거의 이제 어마어마하죠. 지금 합계를 보면은 80기가와트 정도. 전기 사용 예정 통지라서 이 수요가 그대로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일단 문의한 수요 자체가 80기가고, 만약에 이 데이터 센터가 이대로 다 지어진다고 하면 1기가짜리 뭐 원전이 한 80개 있어야 되는 지금 어마어마한 수치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중에 이제 다 들어오진 않고 일부만 들어오겠지만, 데이터 센터가 우리나라에 또 많이 들어오면은 전력 수급 계획이나 이런 것에서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데이터 센터는 당연히 수도권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 이유는 뭐 이제 일단 뭐 B2B 고객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다른 고객사들을 유치하고 해야 되는데, 고객사들이 일단 자기네 그 서버가 지방으로 내려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고 할 때 빨리빨리 해결하고 해야 되고, 데이터 센터에 뭔가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게 당연히 수도권이 유리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도 좀 계속해서 이제 유지 보수도 해줘야 되고 뭔가 고장이 나고 하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할 수 있는 적이 다 수도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방에 내려가면 이제 그런 게 좀 대응이 이렇게 느리고, 특히 금융 서비스, 게임 서비스 이런 데는 뭔가 이제 장애가 발생해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게 짧은 시간 동안 그런 장애가 발생해서 급하게 버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력계통 영향 효과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전해화제법이 제정되어 있는 게 10메가와트 이상의 부하는 반드시 계통 영향 효과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에서는 이제 전력계통 영향 평가 대상 지역이라는 것을 이제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들어오는 부하만 대상으로 계통 영향 평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고시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고시 이제 그 행정 예고된 걸 보면은 그냥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대해서는 다 계통 영향 평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실 이 법의 취지랑 좀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계통 여유가 있는 지방으로 들어오는 그 데이터 센터라고 하더라도 이 계통 영향 평가를 거쳐야 하는 그 불편함이 많이 생깁니다. 대충 여기까지 개략적인 거고, 해외에서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그 한 지역의 특정 지역에 데이터 센터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영목 현상, 망지약이 이제 심각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버지니아 데이터 센터 엘리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지도 보면은 열어보면 모든 지역이 다 데이터 센터가 가득 차 있는데, 지금도 이제 데이터 센터가 많이 몰려 있는 곳인데 앞으로도 지금 들어오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한 25기가와트 정도 어마어마한 규모고, 이거를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70억 달러 이상의 공항 비용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도 이제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많이 몰려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구글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다 이제 아일랜드에 이제 몰려 있는데 현재 한 15% 정도고 2030년쯤 되면은 국가 전체 전력 수요의 30% 이상이 데이터 센터에서 비롯될 거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아일랜드는 이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전부터 신규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데이터 센터를 막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는데 이걸 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이미 발생하고 있고 사실은 계통 영향 효과라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니까 뭐 개통을 빨리 막 보강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성변자 설비 측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성변 이제 왕 보강할 때도 보면 그 데이터 센터 때문에 발생하는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PJM에서 이제 근거진 이슈인데 PJM은 이제 용량 시장을 통해 가지고 용량 가격을 3년 전에 결정하는데 PJM 용량 가격이 작년에 용량 시장 열렸을 때 그 전년도에 비해서 10배 이상 올랐었고요. 올해는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올해는 이제 20%밖에 안 오른 게 원래 더 올랐어야 되는데 가격이 용량 시장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상한선을 설정해가지고 20% 정도밖에 안 들어갔는데 용량시장 가격이 올라가면 또 결국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한다. 그 수요가 뭐냐면 이제 데이터 센터가 있고 공급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네. 용량 가격이요. 충전 용량 가격이라는. 용량 가격이 뭐예요? 발전 용량 가격. 네네네. 발전 시장, 도매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여기서 불거진 문제는 용량 시장에서 이제 가격이 올라갔는데 용량 시장을 통과하지 않고 이제 거치지 않고 이제 용량 시장에서 이제 가격을 결정할 때는 예상하지 않았던 수요들도 계속해서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 수요들은 그러면 용량 시장 가격을 부담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비용이 증가하고 하면은 이제 이에 따른 요금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그 다음에 우리랑 비슷하게 어떤 지역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많이 유치해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아닌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개통운영기구는 당연히 이제 데이터 센터가 많이 몰리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이제 그런 이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통 데이터 센터 뭐 용량이 크니까 이걸 개통에 어떻게 연계해 주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좀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일종의 정리를 해놓고요. 먼저 이제 작년에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제 그 탈렌 에너지랑 원전 이제 PPA 계약을 이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여기 펜실베니아에 있는 서스퀘나 원전이고 그 옆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지으려고 이걸 제가 AI로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실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최대 이제 거의 한 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지으려고 했고 이때 이제 내세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송전망 거치지 않아도 되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송전망을 거치지 않는 일종의 BTM 모델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는 원래는 이제 아리백을 아마존이 아리백을 선언했지만 사실은 이제 재세계 중심으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 무타주 전원을 완전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계약을 맺었고 당연히 이제 그 탈레르 발전사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판매처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제 서로 윈윈이 되는 게임을 알려졌는데 이게 이제 비하인드가 오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을 이제 사실 발생시켰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바로 일종의 분산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송전망 비용을 안 내도 되는 건데 뭐가 문제냐 했더니 사실은 이게 일종의 아일랜드 개통이 아니라는 거죠. 원전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전기를 끌어쓴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개통이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다. 어차피 이제 그 개통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원전 두 개 중에 하나는 또 개통으로 보내야 되고 또 아마존이 쓰는 전기는 이제 개통에서 받아와야 되고 사실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송전망을 쓰고 있는데 송전망을 안 쓰는 것처럼 주장해가지고 그 비용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용량 비용 용량 시장에서 이게 수요로 등록되지 않은 건데 갑자기 들어오다 보면 사실 용량 요금을 자기들이 안
안 내도 되는데 또 특히 지금 BTM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비용들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거냐 이러면서 다른 유틸리티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비용을 이제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 비용 요금을 안 내고 있다 보니까 그 비용이 다른 소비자들한테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고 그래서 FERC에서 작년 11월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항소하고도 했는데 결국 통과가 안 됐었고 FERC에서도 그때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은 분산 전원 형태로 이제 코로케이션 형태로 가는 것은 뭐 상당히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비용 부담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합리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7월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FTM 방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BTM 방식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FTM 방식으로 바꾸겠다라고 해서 이제 계약을 승인받았고 이때는 이제 뭐 FERC나 PJM에서 뭐 이거를 거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됐는데 결국 이때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은 원래 이제 FERC에서 승인을 안 해주니까 데이터 센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좀 사실 불만이 많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거고 이런 모델을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왜 이제 허가를 안 해주냐 데이터 센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를 썼는데 결국 이에 따른 이제 비용 분담 원칙이 이제 확립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걸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중요한 사례가 지금 최근에 오하이오주에서 7월달에 발표한 게 데이터 센터 패러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데이터 센터가 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지금 특히 AEP 오하이오라고 하는 유틸리티 회사가 있는데 자기네들 고객들 보니까 2030년까지 들어오기로 한 데이터 센터가 4.4기가와트, 잠재적 분위 포함하면 거의 30기가와트까지 될 것 같다. 어마어마한 양이 증가하는데 이에 따라서 뭐 당연히 망 보강 요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새로운 요금제를 제안했고 주규제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내용이 뭐냐면은 일단 25메가와트를 초과하면은 무조건 이 요금제 적용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데이터 센터들이 여기는 뭐 유틸리티가 여러 개 있으니까 AEP, OIO라는 유틸리티한테 가가지고 내가 너네 고객이 될 테니까 뭐 안 깔아줘라고 했다가 좀 지나다 보니까는 뭐 다른 이제 그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유틸리티에서 또 이제 싼 가격으로 만약에 오퍼를 주면은 이렇게 도망갈 사실 인센티브가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AEP, OIO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을 위해서 우리가 망보강을 다 해놓고 했는데 그 비용이 이제 좌초자산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계약을 맺으면 무조건 장기 계약을 맺어야 된다. 여기서 12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발생한 비용들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해줘야 되니까 일종의 기본 요금, 미니멈 디맨드 차지라고 해서 요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도망가려고 하면은 일단 무조건 5년 동안은 절대 도망 안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나가려고 하면은 3년치의 이 일종의 그 기본 요금을 다 내고 나가라.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투자한 비용은 반드시 이 정도는 내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뭐 우리 따지면 개통령의 평가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미국에서 최초의 사례로 지금 7월달에 이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결국 데이터 센터가 들어왔을 때 그 보강 비용은 데이터 센터가 어느 정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시킨 거고요. 이제 그다음에 뭐 장기 계약이라든지 뭐 또 미니멈 요금, 그다음에 여기서 다른 고객으로 빠져나갈 때 해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결국 이 유틸리티 입장에서의 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로 이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당연히 데이터 센터 업계에서는 이거는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반발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은 당연히 이걸 했어야 되는 건다. 소비자 단체에서는 이게 얘네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비용 유발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거니까 바람직한 조치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 이제 미국의 다른 곳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유정민 교수님 자료에도 이제 텍사스 사례가 나오는데 텍사스도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암호화폐 업체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안 그래도 텍사스는 지금 이제 그 전력 수급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정전도 많이 발생하고 교통 안정성 이슈가 큰 상황에서 그런 대규모 부하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위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 초에 이 법안을 이제 제안을 했었고 최근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핵심이 비용 부담을 그쪽이 지운다는 것보다는 개통 안정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좀 다른데 이제 75메가와트
50% 이상의 신규 대형 부하가 들어오면은 일단 개통의 어떤 그 안정성 이슈, 개통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 부하부터 먼저 차단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차단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이제 대비책은 너희가 이제 보완해라. 비상시 강제 절전도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은 데이터 센터 때문에 생기는 개통 안정성 이슈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거고,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내세운 게 뭐냐면은 전통적으로는 데이터 센터는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 부하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부하를 조절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일관되게 이야기가 했던 건데, 데이터 센터도 보면은 IT 부하가 있고 냉각 부하가 있고 이제 기타 부하가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면은 개통 상황에 따라서 부하를 뭐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DR에 참여해라라고 이제 제도화했습니다. 이게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이슈가 많이 그런 이제 움직임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들이 이런 이제 그 의무가 계속해서 부여되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이제 많이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하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시니어 시네이트 빌 상원 스테이트 빌. 예, 스테이트 빌 상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데이터 센터는 기저 부하가 아니라 유연 부하다, 플렉서블한 부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당연히 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고 소비자 측은 환영하고 있고, 오하이오 주의 사례랑 조금은 차이가 있다. 여기는 텍사스는 이제 개통 신뢰도 중심으로 이제 접근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리조나도 역시 비슷하게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은 잠깐 있다가 나가는 건 안 되고, 어느 정도 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전력 사용량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라는 의무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슷한 사례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또 이제 엊그제 지난주에 나온 뉴스였는데, 필라델피아에 있는 팩고라는 전력회사랑 아마존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여기서는 이제 이에 따른 선전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라는 의미로 TSA 트랜스미션 서비스 어그리먼트를 맺었는데, 뭐 이제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고 그 데이터 센터 때문에 개통 보안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를 이제 제대로 계약을 체결한 것 같아서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또 그래서 PJM이 이제 이걸 FERC에 이걸 승인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PJM 그 시장 감식기 그 모니터링 어널리티스에서 지난주에 공식 반대 의견서를 이제 제출했습니다. 그 요지는 뭐냐면은 송전 설비 보강, 송전 설비 관련된 비용만 내는 거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PJM은 3년 선도 시장으로 용량성이 개설되는데, 그 말은 3년 후에 이제 수요가 어떻게 될지를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고, 판매 사업자가 일종의 그 용량 공급 의무를, 용량 확보 의무를 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감안하지 못한 새로운 부하가 들어왔을 때 그 부하들은 그러면은 용량 시장 가격을 제대로 내지 않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이제 수요가 증가했을 때 이게 전력시장 개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이제 검증이 없는 거다. 뭐 이런 이제 이슈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결국 이제 시장 비용을 전가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로 따지면은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저희가 뭐 15년 장기 전력 수요를 전망을 하고 그에 따라서 발전 설비를 어떻게 지을지를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수요가 급격하게 이제 증가를 하고, 그러면은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전력 수급 계획에서 이제 그런 예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었는데 그거에 좀 이제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에 따른 개통에 어떤 불안정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정성 측면, 단순히 망 보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 도매시장, 특히 자원 적정성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좀 생각하도록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우리는 이제 전력 개통 영향 평가할 때 저희도 지금 개통 측면에서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들어오면은 이제 발전 자원 확보 측면에서 같이 하는 식으로 좀 이제 고도화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고 있고요. 네덜란드도 비슷합니다. 2022년에 신규 부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국가 규정을 바꿨습니다. 일종의 법을 바꿨는데 원칙적으로는 뭐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다만 일부 특정 지역에 좀 이제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 허용하기로 했는데 대부분 안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아일랜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그 2030년까지 전력 수요의 30% 이상이 데이터 센터에서 나올 것으로 제기되다 보니까 일단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이런 대규모 부하,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뭐 암호 채굴 업체라든지 암호화폐 채굴 업체라든지 이런 대규모 부하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라토리엄을 발표를 하니까 사실 이제 그 구글이나 아마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자기들의 투자 계획이 이제 중단되면서 상당히 이제 계획에 차질이 많이 생겼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올해 초에 이제 그 아일랜드 규제 기관인 이제 CRU에서 이야기한 거는 이게 좀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규모 부하가 계통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발전 설비, 발전 설비랑 저장 설비를 자체 확보하라고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확보라는 것은 그 데이터 센터가 그냥 뭐 발전소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용량 확보 의무가 이제 부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메가와트짜리 데이터 센터가 새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그에 따른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력 수급 계획에 반영해서 그 국가에서 이제 어떤 설비로 그걸 지을지 고민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대규모 부하가 들어오면은 그 부하를 어떻게 할 건지 자기들끼리 계약을 발전 사업자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든 아니면 직접 짓든 어쨌든 이런 발전 설비, 저장 설비를 자체를 확보하고 그래야지만 이제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요가 들어오면은 무조건 그 유틸리티가 공급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전기를 공급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런 대규모 부하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좀 약간 접근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온사이트로 짓고 하면은 또 이제 발전 설비는 우리가 용량을 확보해서 들어오는데 이에 따라 송전선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뭐 송전망 사업자가 제대로 못 깔아주면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러면 프라이빗 와이어 제도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뭐 너네가 직접 깔고 하는 것들을 허용해주겠다. 이렇게 법제화.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가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 개통 상황이 안 좋아서 못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사업자들이 발전 사업자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걸 허용해주는 것으로 바뀌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걸 좀 요약을 해보면 이게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전력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 지역에 계속해서 몰리다 보니까 개통 부담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 뭐 당연히 전력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DR 자원으로 활용하고 데이터 센터가 부하를 조절할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이제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 부하가 많이 증가하면 특히 이제 그 데이터 센터 부하 중에 IT 부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특히 이제 AI가 많이 증가하면서 IT 부하는 우리가 시간대별로 수요를 좀 많이 조정시키기가 이제 힘들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냉각 부하라든지 그다음 기타 다른 부하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간대별로 부하를 조절해서 DR로도 이제 참여하는 그런 거를 좀 이제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도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 부하 유연성 관련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 데이터 센터가 부하를 조절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미 빅테크 기업들은 이런 이제 수층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에서 하는 거는 워크로드 시프팅이라고 해서 이제 이 부하 패턴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은 놔두고 나머지 것들은 피크 외의 시간대에 수행하도록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구글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들이 뭐 재생에너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여기랑 뭐 아래벽을 맺어가지고 전기를 쓴다고 홍보를 했는데 사람들이 비판하는 게 이게 실제로 재생에너지가 발전하는 시간대랑 데이터 센터가 부하를 쓰는 시간대랑 일치하지 않으면은 이게 뭔가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그럼 우리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아지는 시간대에 그 시간에 더 데이터 센터 부하를 더 많이 쓰도록 조절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카본 어웨어 컴퓨팅이라고 해가지고 재생에너지 발전 시간대에 맞춰서 작업 스케줄을 이동하는
그래서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훨씬 더 실질한 단위로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요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은 자세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센터, 글로벌 데이터 센터는 뭐 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미국에도 있고, 뭐 아일랜드에도 있고, 그쪽 아시아, 유럽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돼 있다 보니까 이걸 계속해서 이제 그 자기네들 데이터 센터를 지역적으로 분산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요를 조절하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통에서 요구하는 유연성도 갖추면서 재생에너지 활용률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거를 이제 많이 하고 있다. 이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빨리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자료를 많이 정리하는 것은 이제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데이터 센터는 단순히 뭐 수요가 증가하니까 뭐 송전망 뭐 개통 이슈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게 뭐 송전망 그다음에 발전 도매 시장 그다음에 정책 권한을 좀 사실 오늘 많이 못 다뤘는데 이런 전반에 좀 새로운 이슈들을 많이 이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좀 사실 되게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다. 이제 들어왔을 때 전력계통 영향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뭐 승인해 줄 거냐 말 거냐 이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좀 더 복잡한 문제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 센터가 많이 들어오면은 앞으로 이제 이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이제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은 뭐 이게 특히 이제 지자체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빨리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페이버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을 지나면은 그 논의가 더 이상 지속되지는 않는 것 같고 그에 따른 이제 원칙을 좀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것 같다. 이게 이제 저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질문 혹시 있으면 제가 우선 좋은 발표해 주신 우리 정영재 교수님 질문은 우리 박진주 변호사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보다 훨씬 재밌는 거 정말 많이 인사이트 있고요. 두 가지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그 미국 아까 설명하신 거 보면 지금 이제 그 용량 PJ 같은 경우는 용량으로 가져온다고 하는데 사실 전력 시장에서 조달한다는 게 보이는데요. 미국 기사 보면 어떻게 보면 PPA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또 아마존도 있으니까 거기는 또 우리도 이제 분산 특구 전력 PPA가 있습니다. 이게 PPA 하는 경우 용량 하는 경우 시장 구조의 차이인가요? PPA 하는 것은 이게 시장 어째 용량을 이렇게 그 PJ에 대해서 PPA를 할 수 있는데 PPA가 안 되니까 용량을 PJ에서 가지고 결정. PPA가 가능한데 PPA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운영 시장은 전력 시장에서 이제 네. 가족과 전제로 하니까 이제 그 개통해서 이제 운영을 확보해서 네. PPA를 하는 게 사실 이제 그 수요 측에서 그 용량을 확보하는 메커니즘, 용량 시장을 통해서 확보하는 거랑 아니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니까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보는데 어쨌든 거기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지금 새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용량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PPA를 선택하는 경우 용량 선택한 용량 시장에서 이제 들어오면 자기가 보고 비교해서 들어온다. 그럴까요? 데이터 센터.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한테 유리한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그 아까 여기 상세 설명을 크게 안 하신 것 같은데 데이터 센터 수요 특성이 사실은 특별한 건 없고 일단 대규모 부하가 이제 쭉 늘어나고 이게 집중하게 있다. 집중은 편중된다. 그게 좀 이슈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에너지 정책, 에너지 속도로나 발전해서 한다는 조화가 될 수 있는 건지 조화의 문제인지.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답을 유도하면 유도 신문에 몰라서가 아니라 유도 신문이 지금 네거티브 시스템을 질문했는데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답을. 자, 또 질문.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뭐 보안 공급 약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게 아까 이제 사실 아마존 할 때도 그게 이제 이슈가 됐던 건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렇게 저희들 일종의 우리 분산자원 형태로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그런 보안 공급이 이제 사실 그 대비하는데 그 부분들도 보강해야 된다 이제 같이. 그 보안 공급 필요한 거는 결국 이제 BTM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할 때 이제 필요한 거니까 이제 그거를 좀 약간 네, 그 재밌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 뒤에 발표하실 때 뒤에 좀 우리나라의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나름대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근데 그런 좀 약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다시 질문 한 부분 하고 싶었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개인적인 안을 좀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비용 분담 이슈가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현재 전력산업 구조라든가 상황을 보게 되면 비용 분담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딱 그게 이제 저는 딱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비용 분담 이야기를 전 좀 안 하려고 하고요. 자꾸 이제 왜 하려고? 아니 제가 하면은 너무 이제 한전에 좀 약간 편향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자꾸 오해를 하셔가지고 좀 저는 제가 안 해도 다른 분들이 하실 거 생각. 그거보다 저는 이제 이 발전이나 판매 경험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부산 특구 가면서도 이제 그런 모델들이 많이 나오는데 데이터 센터도 약간 이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규 대규모 부하가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이제 뭐 용량을 확보해서 들어오고 하는 게 결국은 그 모델의 일종의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제도가 바뀌는 게 필요합니다. 발판 경험이 중요하구나. 네. 이유수 박사님. 그 미국에 사실 그 버지니아주에 아까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좀 많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버지니아주가 그 요금이 그렇게 싸지가 않은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다른 이제 여건들이 좋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지역별 차등 요금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좀 싸게 해주면 지방으로 올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갈 거라고 보시는지. 제가 지난주에도 그 LG U 플러스 평점 거기서 이제 물어봤는데 자기들 절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한가득 아니 그리고 이제 그 문제도 있고, 사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일단 데이터 센터가 전력 수요가 막 늘어나면은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비용도 얘기하셨지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전국 단일 가격을 받으니까 만약에 이제 지방으로 이전했다고 하면 지역에서는 오히려 지금 환영하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차별이 안 된 상황에서 막 올라가면 오히려 지방에서 더 좋아할 겁니다. 왜냐면 이제 분산이 돼야 됩니다, 비용이. 근데 만약에 지역별 차등제가 적용이 되면 결국은 지역에서 이 이제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 또 지역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게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이런 분산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수요로 옮겨야 된다고 하면서 그에 따른 거는 사실 아직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도 지금 그냥 그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만 계속 뭐 이야기를 하고, 물론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희는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이제 정책 뭐 하시는 이제 은 전혀 이제 그런 건 놔두고 좀 긍정적인 면만 강조해서 얘기해서 유치를 먹다 시켜놓고, 그러다 한참 있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가서 이제 고치려고 할 텐데, 그때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이 지금 이런 문제를 유발한 사람이 분명히 다를 테니까 그때 가서 이제 좀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이런 거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사실 이런 말을 뭐 들어줄 사람이 정부에도 뭐 사실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슈가 있겠죠. 근데 뭐 나중에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요? 컬럼 하나 쓰셔야 돼요. 네, 자 우리 교수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버지니아가 제가 많이 생기는 이유 생각에는 웨스트 버지니아 석탄 발전소가 많잖아요. 그게 전부 다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DC, 뉴욕, 북부선 도시로 가는데
이게 송전 혼잡이 많이 발생해요. 거기 중간에서 인터셉트하는 게 딱 버지니아거든. 그래서 꼭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수도권 사이에 송전 혼잡 발생하는 비슷한 문제가,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거기서 위치가 아마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강 교수님. 그 데이터 센터 문제는 우리 전력 시험적으로 얘기했지만 전력 이외의 문제는 더큰것 같아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까 예, 지방에 아무도 안 간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얘기해 보면 수도권이 모이냐 이거 땅값이고, 지방 가면 땅값 안 오르니까 수도권이 지어놓으면 데이터 센터 가동률 땅값 오르고. 그다음 두 번째, 데이터 센터 지역 경제 활성화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실제 제일 먼저 큰 데이터 센터가 김해 소프트뱅크 김해 데이터 센터가 있었는데, 지을 때만 뭐 건설비용 몇몇 들어가지 운영할 때는 거의 사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게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된다는데 건설 못 빼야지, 사실 그런 이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유럽에서 작들이 모라토리움 데이터 센터 모라토리움 하는 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땅만 차지하고 경제 활성에 도움이 안 되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전력 시장 외의 건 얘기하는데, 그러면 데이터 센터로 할 때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 개발 분담제라는 그런 제도를 같이 하지 않으면 실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정부에서 지방 절대 안 내려간다는 거와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립니다. 아니,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기억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민간 LNG 협회에서 우리가 발표를 들었는데, SK가 울산에서 이번에 아마존하고 이제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이제 SK 발전소가 있고, 그다음에 LNG 그게 있어가지고, 그게 냉각 데이터 센터 냉각 그걸 제공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해저 케이블이 그 부산 우리나라에 연결되는 게 거기, 그다음에 태안 거제 뭐라 그러죠? 혹시 용어 아시나요? 네? 육양 우리 SK 가스분이거든요. 육양 그게 딱 어우러져 가지고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력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통신, 해저 케이블 망하고, 특히 우리나라 아마존 유치한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자, 그럼 질문 아까 누가 또 하시려고 했었죠? 맞아요. 이 대표님. 저는 이제 발전소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이제 직접 PPA를 통해 가지고 인근에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까 원전도 바로 옆에 있지만 사실 뭐 개통 비용 내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딱 한 50m만 딱 나가버리면 바로 인근에 있어도 그냥 그대로 PPA를 해서 직접 공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어차피 완전 개통 통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송전망을 들고 직접 건설할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제 많은 발전소들이 새로 짓고 싶은 발전소가 있고, 저희들도 바로 인근에 이제 수요처가 있다면 그 경기권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렇게 우리나라 정책이 좀 밑받침을 하거나 해서 뭐 그런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지 하는 게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제 개통 접속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실 뭐 한전은 이제 그거를 조금이라도 이제 또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게 하면은 뭔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약간 조심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공용망은 모르겠지만 저초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 사업자들이 이제 먼저 하고 비용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좀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꼭 데이터 센터만이 아니라 어쨌든 이 접속 제도 관련하고 연결되는 거여서 이 한전에서는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좀 바꿀 것인가. 또 사실 지금 데이터 센터 뭐 하고 이렇게 고민들을 하지만은 저희들 화석 연료 발전이라는 이런 이제 카테고리에 또 묶여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원전도 그렇고 화석 연료를 쓰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그거에 대한 딜레마를 어떻게 정부에서 풀어줄 수 있지. 그럴 때 태양광 발전소 옆에다가 지을 수도 없을 거고, 어차피 원전이나 천연가스나 사실 뭐 동해안 쪽에 석탄 같은 발전소 옆에다가 지어주면
지을 수 있으면 좋을 텐긴 할 텐데 그건 또 상당히 또 뭔가 뭐 이렇게 데이터 센터의 퀄리티라기보다 명성을 또 더럽힐 수도 있잖아요. 석탄을 통해 가지고. 네, 그 ESG 관점에서 좀 안 하려고 하는 그게 좀. 그런 것도 바꿔야 될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는데. 예, 좋은 코멘트. 예, 우리 조은동 교수님. 데이터 센터 부하가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싹업 하다가 아이들 됐다가 싹업 했다 아이들 됐다가 유영민 교수가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경우에 교통부와 개통안정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망에서 그걸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거를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UPS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데이터 센터들이 가스 발전기를 계속 늘리는데 그거의 1.5배 이상을 늘리는 필요가 없대요. 왜냐면 언제 어떻게 전기가 들어갈지 모르고 언제 아이들이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안 설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가 주파수가 1만 0.5만 흔들려도 데이터 다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접속 설비들에 대해서 한전이나 국가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다 이거를 이렇게 뭐 국가랑 한전에서 해줄 수는 없고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디젤 발전기 지금 많이 근데 하고.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소하고 매칭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래도 매칭이 될 가능성은 뭐 그리드 전기를 계속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사실은 아리백스 한단에 제일 최적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해남 같은 경우에는 저걸 빌미로 삼아서 송전망을 깔아달라는 거예요. 한전한테 신해남 신장성 1번으로 잡힌 게 결국은 자기네들은 자체 공급이 안 돼. 자립성은 디젤 발전기로 자립되는 거지 재생으로 자립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아마 교통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유발할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 소라시도 뭐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결국 이게 그러면은 이제 한전에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데이터 센터 못 오는 거 아니냐 그런 그 얘기 계속 예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것들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이제 그 하는 게 먼저 뭐 부지를 확보하고 들어올 것인지 확대 어느 정도 돈을 좀 이제 묻어야지 우리가 이제 돈을 깔아주겠다라는 이야기 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약간 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이제 그런 논의에 대해서도 같이 좀 이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돈은 진짜 한전만 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부담을 한전만 지금 한전 뭐 부채 상황이라든지 한전이 그걸 부담하기는 어려운 상황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옹 교수님. 그 최근에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들 남미, 콜롬비아나 이런 굉장히 사례를 얘기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그 젊은 우리 한국인 그 기업인들 좀 있었는데 이 얘기하다 보니까 에너지 쪽에 굉장히 이제 분들이 관심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버지니아 주가 거기서 오신 분들도 많았는데. 일단 아까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뭐 용량 시장이 됐고 PPA가 됐고 여러 가지 이제 그를 이제 확보하는 방안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SMR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실제로 그쪽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중남미 쪽으로도 이제 많이 사업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약간 이제 발전 자원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 공급 제약 조건에 해서 발전 자원을 어느 쪽 어떻게 끌고 갈 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많이 하시면 어떻습니까? 뭐 SMR이나 이런 쪽에 네, 저도 SMR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이제 사실 꼭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좀 산업체, 대규모 산업체들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정부의 또 성향에 따라서 SMR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자기가 SMR에서 하고 백업을 개통에서 받느냐, 네, 네. 아니면 개통에서 받고 용량 백업을 자기 SMR로 두느냐, 이게 재밌는 토픽 같습니다. 또 네, 스케일 가스에서 SK가스 신가용이죠. 그 BT 방식이 추진하다가 실패해서
FTM으로 바꿨다는 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적이라고 봅니다. 발전소 인근으로 수요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제성을 어느 정도 좀 제공해줘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저는 국내에서는 왕 이용료를 결국에 빼주는 게 좀 차별화 요소라고 보고 있었어요. BTM을 만약에 안 되게 되면 결국 한전망을 바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한전망을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은 수도권에 보내는 거나 바로 1km 옆에 있는 거나 똑같이고 재생에너지 입장에서는 40원 이렇게 내버리게 되면 전혀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생이 불가능한 그런 모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 BTM과 이 사례를 조사하신 게 앞으로 지금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저희 국내 미세먼지 긴장하고 이상적으로 긴장하면서 PPA들이 계속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혹시 어떠한 PPA든 간에 가능하면 BTM 말고 이 방을 꼭 이용해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BTM을 허가를 안 해준 거는 BTM 자체를 무조건 안 해줄 때 되는 게 아니라 BTM으로 가되 거기에 따른 이제 그 비용 부담이 정확하게 되는지가 중요한데 그게 안 됐다는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그 BTM으로 가서 뭐 왕 이용료가 예를 들어 뭐 적정하게 산정되는지 그에 따른 뭐 그 보안금융 이런 약관들이 정확하게 산정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만 해결되면 BTM으로 가는 건 오케이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FRC에서 계속해서 그 테크니컬 컨퍼런스를 열어가지고 이 BTM 무용으로 가는 게 사실은 맞긴 한데 그에 따른 어떤 주제체계 전반에 어떤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우리나라도 똑같은 논의가 이제 특히 이제 분산 특구하면서 이야기 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보안부문 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단 망요금이 적정한지 이게 사실 저는 망요금이 과소 책정된 부분이 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고 그 BTM 방식 자체가 지금은 안 된다 이거는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세션 마치겠습니다. 자, 발표하고 토론해 주신 우리 정인근 교수님 감사합니다.